안녕하세요, 동포 여러분.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어디서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오늘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입니다. 뭐 개구리뿐이겠습니까? 만물이 봄 기운이 올라서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초목에 싹이 트고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땅 위로 나오려고 꿈틀대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농한기를 보낸 농부들도 경칩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농사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자, 우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서요. 기지개를 쭉 펴고 세 번 맞을 준비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로이킴입니다. 봄, 봄, 봄.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봄처녀 같으십니까? 제가 봄에 태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춘화라고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사실 제가 동북에 있을 때는 봄이 따뜻하진 않습니다. 3월에는. 네. 한 5월 정도 가야 좀 네. 날씨가 좋고 3, 4월은 바람도 좀 있고 좀 그렇죠. 추운데 한국은 3월달만 돼도 날씨가 네, 너무 네. 좋아가지고 예. 제가 딱 좋아하는 그 계절이라서 봄 되면 저절로 이렇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학교를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마치 함께 공부하는 대학생들처럼 머리띠까지 탁 하고 오셔가지고 맞아요. 제가 아니 웬 봄처녀가 오셨어요? 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3월 학기 개학할 때는 9월 학기 개학할 때보다 네. 좀 더 젊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계절 탓에 그럴 수도 있는데 봄 되면 옷 차림을 일단 다 컬러를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밝아지죠. 그래서 액세서리도 안 하던 것도 네. 하게 되고 오늘처럼 이렇게 머리띠도 하시고. 네, 좀 더 평소는 약간 이제 검정색 잘 안 보이게 한다면 네. 봄 되면 왠지 컬러를 다 좀 연하게 튀게 네. 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아마 그 꽃들이 필 때 예쁘잖아요. 네. 같이 막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사실 대학교 입시 공부하느라고 뭐 계절을 돌아볼 여유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러다 대학교 1학년이 되면 우리가 왜 프레시맨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봄이 되면 3월이 되면 그 1학년 학생들이 네. 걔네가 이제 아마 그 수능 공부 한 다음에 자기를 갈고 닦고 해가지고 완전히 네. 새로 탄생하잖아요.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예쁜 애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쁘면서 또 호기심 많고. 네. 그러니까 목소리 톤도 1, 2, 3, 4학년이 다 다르거든요. 완전 달라. 이게 남학생들만 다른 네. 게 아니라 여학생들도 톤이 달라요. 강의를 해보시면 바로 느끼시겠네요. 그 복도로 걸어가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얘는 1학년, 얘는 고학년 이게 탁 네. 납니다. 걸음걸이도 다르고 이렇게 일단 청청청청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호기심 많고 그다음 네. 저희들 봐도 사실 몰라도 인사를 너무너무 곱게 이쁘게 하는 애들이 보통 1학년이거든요. 네. 교수님 친해지고 싶어요. 막 이런 의미도 담고 있을 그러니까 것 나도 같은데요. 모르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계속 몇 번 인사하다 보면 가는 내내 계속 웃음이 네. 원래도 이렇게 잘 웃고 다니지만 더 많이 웃게 돼서 저는 네. 그 학생들 덕분에 봄 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봄이 오는 캠퍼스는 얼마나 통통 튀는 아름다움이 가득할까 막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거기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 뭐 사진 찍는 애들 캠퍼스 네. 처음 왔으니까 여기저기가 예. 다 궁금하잖아요. 난 지금 어떻게 보면 얘기하면서도 그 학생들 뛰어오는 모습이 막 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네. 자, 이런 처음에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교수님 어떤 얘기를 첫 강의에서 들려주시나요? 사실 학생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서는 보통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가서 마음껏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네. 약간 이렇게 잘 놀아도 된다고 얘기를 예, 많이 예. 하는데 대학교 4학년은 4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디자인해라. 그래서 본인이 놀기도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이 노는 거는 막 노는 거 아니라 동아리.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공부도 하고 예. 놀긴 노는데 약간 동아리 개념으로 많이 뭐 후배 선배랑 같이 많이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과 공부와 그다음 또 알바 뭐 여러 가지를 네. 적절하게 디자인해 네. 가면서 하는 게 대학교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네. 이거를 잘 디자인해서 맞습니다. 예,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사실 고등학교 때 공부는 보편적 공부라면 대학교는 약간 전공이 들어가니까 이 전공이 좀 더 시범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하는 거를 그러니까 자기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화지에다가 채워가는 네.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 나는 뭐 학교 다니는 동안 책을 많이 읽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네. 어떤 책을 어떻게 언제 읽어야 되겠다 그렇죠. 하는 정확한 어떤 계획이 필요한 거네요. 네. 그리고 그냥 자기만이 공부 아니에요. 이 고등학교가 네. 달라요. 이제 어울려야 되거든요. 나중에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 활동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내 활동, 교회 네. 활동, 뭐 인턴 이것도 다 이어져야 되니까 정말 짧은 4년을 어떻게 잘 알차게 보낼까 하는 거를 네. 본인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설레이는 대학교 생활이 막 기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학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김중섭 씨 10년만 젊었으면 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국경절에 우리 조카들이 용정 비암산 풍경구로 유람을 가자고 해서 애들의 차에 앉아서 용정 비암산으로 떠나갔다. 예전에 비암산에 다녀왔지만 그때는 별로 만들어 놓은 곳이 없다 보니 구경거리가 없었는데 지금은 많은 건설을 하고 유명하고 소문난 유람지가 되어서 텔레비전과 방송에도 나오고 좋다고 하기에 무척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정작 비암산에 이르니 정말 아름답게 건설되어 있었다. 그 전경을 바라보며 나는 너무나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야, 대단하구나 하고 소리치면서 감탄을 했다. 조카들의 뒤를 따라 비암산에 오르면서 몇십 미터 오르다가 나는 아이고 하면서 주저앉게 되었다. 평소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서 별로 힘든 줄 느끼지 못했고 아파트의 층계나 엔간한 오르막길은 쉽게 오르내렸는데 비암산에 설치한 오르막 잔도를 걷자고 하니 다리가 무거워나면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다. 사람이 늙으면 다리부터 먼저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딱 맞는 것 같다. 하여 나는 조카들한테 너희들이 올라가거라. 나는 다리가 아파서 오르막을 걷지 못하겠다 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나는 산깃을 낮은 곳에서 꽃밭이나 구경을 하다 보니 사람마다 체험하는 그 유리 다리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건너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고 나이가 원수로구나 탄식하며 그저 허구픈 한숨만 내쉬었다. 이제는 돈을 주면서 유람을 가라고 해도 떠날 생각이 없다. 유람이란 걸어다니면서 직접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인데 조금 걸으면 다리맥이 없다 보니까 그저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나다 보니 유람이란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면서 한 10년만 젊었어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련만 지금은 그저 마음뿐이다. 나처럼 80이 되는 사람은 70, 70이 되는 사람은 60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생각은 나이 먹은 사람들의 공동한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버린 젊은 세월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기에 이제는 유람을 갈 수 없지만 집에서 적당한 신체 단련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사람이 늙음하게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다들 말씀하시죠. 10년만 젊었으면.
맞아요. 하시는데 저희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친척분들도 보니까 항상 네. 젊었을 때 많이 하고 싶은 걸 해라. 맞아요. 막상 나이 네. 들어서 이제 할 시간은 많은데 다리가 아프대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이제 큰어머니도 보니까 유럽으로 이제 언니가 이제 모시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투어를 갔거든요. 네. 보통 갔다 오면 할 말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렇게 많은 명소 돈 많이 팔고 갔다 네. 왔는데 음식도 안 맞다. 다리 왜냐면 거기는 유럽은 많이 걸어야 많이 되거든요. 걸어야 그래서 되죠. 다리도 너무 아프다. 네. 그러니까 갔다 온 거는 본 거는 너무 좋은데 네.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예. 별로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젊은 사람들 갔다 오면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다시 가야지 이러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에요. 하긴 제가 시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행은 젊어서 다녀야 돼. 네, 저도 정말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지금도 그런 얘기 듣는데 제가 아는 분은 워낙 더 다니는 걸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다리가 아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병이 좀 있으시고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묶여 있으니까 저희들 보고 젊었을 때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그렇죠. 다닐 때 다녀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젊어서는 또 조금만 활동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 가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 이렇게 약간 시간은 없는데 갈 힘은 있고 네. 사실 또 나이 드신 다음보다는 훨씬 더 돈을 덜 팔면서 배낭여행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보통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즐겁게 네. 열심히 사는 와중에 열심히 놀자를 배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게 적절하게 하는 걸 잘 못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일하면서 또 시간을 또 일부러 만들어서 여행을 꼭 떠나셔야 돼요. 네. 외국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여행을 많이들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상층이 개념이 각 나라가 보면 네. 차이가 있는 게 저희는 약간 어느 정도 부를 가지고 네. 본다면 그쪽은 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삶의 질 네.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그렇죠. 결정을 하는데 저는 오로지 죽어라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죠.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 근데 용정에 있는 비암산이 굉장히 네. 좋은 관광지가 됐나 봐요. 저희도 이름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가보질 못해서. 사실 비암산은 네. 원래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일반 산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사실 예쁘긴 예쁜데 개발 전에는 아무 사람나 다 올라가는 이런 산이 아니었는데 이 지역의 용정에서 이 비암산을 네.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비암산에는 그냥 이제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온천이 생겼습니다. 온천 네. 그다음 옛날에 동포들 사는 그런 집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비암산을 네. 찾아가게 되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길이 굉장히 중국에서 핫한 도시가 됐거든요. 네. 그럼 연길만 오는 게 아니라 도문도 가고 훈천도 그렇죠. 가면서 가까운 곳에. 또 네, 그렇죠. 온천이 있는 네. 이 비암산 그리고 거기는 이제 호텔처럼 거주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김중섭 선생님은 용정에 가셔서 비암산에 오르시는 것보다는 온천 여행을 함께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온천이 지어진 지는 얼마 안 돼서 아마 네. 이분이 갔을 때 열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사실 저도 가긴 갔는데 온천은 못 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크게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국가 4A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왜냐하면 네. 온천물이 너무나 깨끗하고 천연이니까 다음에 이제 여름에 갈 때는 꼭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정말 다리 아프기 전에 열심히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김중섭 선생님께서는 연세가 이제 80이 가까이 되셨다고 하니까. 네. 예, 높은 산 같은데 오르는 건 좀 힘드시겠지만 몸을 좀 시원하게 잘 쉬실 수 있는 온천 여행은 권해드리고 싶네요. 연길에 가면 네. 산이 물론 한국보다는 다 높습니다. 이게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 네네. 해발이 높은데 비암산이나 아니면 연길에 있는 일반적인 산은 그나마 개발한 곳은 그래도 걸을 만합니다. 근데 80대 되면 약간의 그렇죠. 무릎에 네. 무리는 가긴 합니다. 네, 그래도 평소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노년에 병 없이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셨는데
김중섭 선생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소소입니다. 이산저산 사철가. 꽃이 피니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하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조천경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빠라는 글인데요. 전준하 교수님이 소개해드립니다. 내 마음속의 아빠는 영웅 아빠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 아빠는 아주 평범한 분이십니다. 늘상 엄마랑만 생활하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아빠의 귀국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거운 날입니다. 이번에는 때마침 방학에 아빠가 돌아오셨습니다. 학원으로 저를 데려다 주는 일은 자연히 아빠 차례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아빠의 손을 잡고 학원까지 가는 길은 마냥 즐겁습니다. 거칠거칠 단단한 장알이 박힌 손 안에 내 야들야들한 손이 쏙 들어갑니다. 터실터실 감각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찡하며 아픕니다. 머릿속에 영웅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비록 아빠가 영웅이란 칭호는 수여받지 못했지만 내가 직접 아빠한테 영웅이란 상장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하신 아빠가 바로 우리 가정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네. 조천경 학생 지금 소학교 4학년이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했을지. 이때는 네. 그냥 아빠가 사실 이렇게 전체의 보면 모든 걸 다 아빠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그렇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아빠를 영웅이다 이렇게 사실 상장을 주고 싶다 이렇게 하지는 네네.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특히 또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아빠가 방학 때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네. 귀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보면 애들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늘상 옆에 있으면 네. 그거 복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러는 것 같아요. 소중한 걸 잘 네. 모르죠. 이렇게 힘이 들기 전에는 내 몸의 모든 것이 내 가족 포함해서 당연이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한 게 생기거나 가족이 한 분이 옆에 없으면 그때 빈자리를 느끼고 그다음 네. 그때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건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감사한 마음, 그리운 마음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종종 좀 떨어져 있는 건 나쁘지도 않네요. 예, 특히 우리 천경이 학생이 쓴 글 중에 아빠의 단단하게 장알이 박힌 손 안에 네. 내 보들보들한 손이 들어갔다가 그 느낌에 마음이 가슴이 찡하다. 찡했다. 그러니까 10대가 4학년 사실 아무도 못 느낄 수도 네. 있는데 그거를 느낀다는 거는 굉장히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다가 이게 예. 모든 걸 다 느끼는 거죠. 그렇죠. 사실 아빠는 저희가 성장을 다 하고 나서도 늘 기댈 수 있는 기둥 같으신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를 어느 순간 이렇게 먼 데서 걸어오시는데 너무 유해소해졌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늘을 우러다보는 아빠가 어느 날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네. 생각해보면 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죠. 네. 아무리 힘들게 고생을 하고 그러셔도
아빠는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사실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도 사실 그 힘들 때가 있고 그럼요. 울고 싶을 네. 때도 있고 그런데 그냥 너무 저희들이 다 아빠한테 기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둥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른 되기 전까지는 그냥 아빠가 나무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책 중에 나무가 있잖아요. 예, 뭐 아낌없이 주는 네, 나무. 아낌없이 주는 네. 나무.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진정하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걸 딱 느꼈어요. 자기 걸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거. 그렇죠. 네. 심지어 아프시면서도 제가 이제 또 코로나 걸릴까봐 막 걱정하는 그게 생각나서 생각하면 눈물이 좀 나게 또 되네요. 콧등이 시큰해지죠? 네. 예. 아유, 아버님께 우리 지금 소학교 4학년 찬경이 학생은 어떻게 아버지의 그 힘듦을 좀 보답을 할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죠.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린다든지. 저는 네. 사실 영웅이란 상장을 그림을 네네네. 그려가지고 아, 정말 그것도 아빠한테 좋겠네요. 달아주고 싶어요. 그 엄마, 아빠, 가족, 그 아이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이 가족이 어떤 의미인가를 사실 학교도 그렇고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빠가 평범하지만 우리 가정에서는 영웅이야. 네. 네. 아, 그림을 그려서 네. 아빠를 드리면 아빠가 또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실 때 그 그렇죠.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힘도 나고. 네. 그냥 이제 아빠, 엄마, 아이 손잡고 그냥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의 아빠, 슈퍼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내 마음속 아빠는 그냥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상징을 하는 것도 교육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는 아마 찬경이 학생이 아빠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때는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서 선물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러면 아빠가 아마 한국 살고 있는 집에 딱 붙여놓고 붙여놓으시고. 핸드폰에다 사진 출력해서 넣고 다니면서 힘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네. 우리 찬경이 학생을 비롯해서 많은 그리고 모든 가정의 아빠는 영웅이십니다. 리안이 불러주는 동요 아빠는 슈퍼맨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천아 교수님과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려인 동포체육인이 카자흐스탄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됐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네, 그 주인공은 바로 세계적 복싱 스타이자 하프 코리안인 겐나지 골로프킨입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조직의 새 수장으로 겐나지 골로프킨을 선출했습니다. 이는 우리 고려인 동포사회의 큰 경사이고요. 또 다시 한번 카자흐스탄 내에서 우리 고려인들의 높은 위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겐나지 골로프킨은요, 2002년 우리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안게임 복싱 라이트 미들급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방콕에서 열린 세계 아마추어 복싱 선수권 대회에서 또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이어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미들급에서는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아마추어 경력을 가지고 겐나지 골로프킨은 프로로 전향했는데요. 그렇지만은 프로에 이제 입문해서는 챔피언들이 그의 실력을 잘 알았기 때문에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로 전향 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에 타이틀 획득을 못하고 있다가 2010년에 드디어 WBA 미들급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골로프킨은 이제 목표 행진을 이어갔고요. 그 복싱의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2008년에 그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23경기 연속 KO승을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돌주먹으로서 전 세계의 복싱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링에 서기 어려울 때 겐나디 골로프킨은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일본의 복싱 영웅 무라타를 또 꺾고 건재함을 과시를 했습니다. 예. 이 겐나디 골로프킨 애틋한 가족사가 있다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예, 이 우리 겐나디 골로프킨은요, 카자흐스탄의 그 광산 도시, 저 북부 지역에 있는 광산 도시인 가라간다에서 태어난 고려인입니다. 네. 이 겐나디의 그 외할아버지 박세르게이는요,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모를 따라 연해주로 이주해 살았고요. 또 그 뒤 스탈린의 강제 이주 때 카자흐스탄을 이주를 해 왔습니다. 이 겐나디의 이 형제들이 모두 4형제가 있는데요. 네. 이제 구소련 시절에 군인이었던 큰 형이 이제 90년에, 그리고 또 작은 형, 둘째 형이죠, 바진이라고 하는 둘째 형이 또 94년도에 이제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이때 나이 어린 골로프킨이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굳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투를 하게 된 거는요,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겐나디의 이란성 쌍둥이 이 모두 둘 다 네. 권투를 시작했는데, 이 동생이요, 쌍둥이 동생이 사실 권투를 더 잘했답니다. 지금도 겐나디의 훈련 캠프에 합류해서 그의 훈련을 쭉 돕고 있는데요. 그래서 늘 카자흐스탄에서 권투 시합을 하면 이 두 쌍둥이 형제가 1, 2위를 다투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큰 대회 결승전에서 3번이나 이 두 형제가, 쌍둥이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고려인 어머니의 결사 반대로 이 결승전에서 두 형제가 시합을 하는 것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겐나디 골로프킨이 등장하게 된 결정적인 그 대회였던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대회에 카자흐스탄 선발전에서 이 두 쌍둥이 형제가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만은, 네. 이때 동생 막심이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겐나디 골로프킨이 아테네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대회에서 이제 은메달을 따고 프로로 전향해서 오늘날의 전설적인 복서 겐나디 골로프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되신 겐나디 골로프킨 이야기 오늘 잘 들었습니다. 축하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꼭 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아니바시에서 물고기 미식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일전에 사할린주 아니바시에서 제2회 아니바 물고기 미식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도시의 중앙광장에서 펼쳐진 이 축제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경험 많은 요리사들의 생선구이, 퓨레 등 다양한 사할린 생선 요리를 시식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할린의 나와가 생선으로 만든 한국식 매운찌개도 특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관객들은 맛있는 생선 요리를 먹으면서 즐거운 공연까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매콤한 나와가 찌개는 사할린주 한인협회 측에서 만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아니바시에서 제2회 아니바 물고기 미식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축제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왔는데요. 경험이 풍부한 요리사들이 커틀렛도 만들고 생선구이, 퓨레 등 다양한 사할린 생선 요리를 만들어서 시식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하는군요.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식 매운 생선찌개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매콤한 찌개가 관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겠죠. 맛있는 생선 요리 먹으면서 즐거운 공연까지 함께한 사할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야, 땅바닥에 기대고 뭐 하는 거야? 왜 거기 뭐 있어? 아니 나 이것 소리 들으려고.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추운데 오래 있으면 입 돌아간대. 그 할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진짜 너 때문에 이것 소리 못 들었잖아. 이거 소리 들어서 뭐하게? 진짜 저렇게 낭만이 없어. 야, 낭만이 없다니. 내 별명이 낭만가객이야. 낭만가객. 낭만 가객이 이것도 모르냐? 야, 근데 요즘도 이게 있나? 나 이건 못 봤는데? 아직 잠에서 안 깼으니까 그렇지. 그래? 그리고 이게 그 아스팔트 밑에는 없을 것 같은데 없지 않냐? 없어? 없지. 그럼 어디에 있어? 뭐 시골에나 가야 있지 않을까? 시골. 뭐 이거 소리 듣고 싶어? 음. 내가 깨워줄게. 야야야야야야 왜 그래? 그렇게 깨울 것까지는 없잖아. 이게 안 일어나네. 그럼 내가 직접 들려줄게. 응? 깨굴깨굴 일어났어? 뭐야? 네가 내는 소리? 야 진짜 비슷한데? 내가 바로 인간 이것이야 이거. 야 또 해봐. 야 목에 개구리 있는 거 아니야? 친구를 위해서 이것 소리를 직접 내주네요. 그러게요. 3월 5일이 절기상 경칩인데요. 경칩에는 이것도 겨울잠에서 깬다고 하죠. 네, 경칩의 상징인 이것은 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양서류 중 하나인데요. 보통 몸의 길이가 5에서 9cm 정도 되고 대개 녹색을 띤 갈색이나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꼬리가 없고요. 앞다리보다 뒷다리가 훨씬 긴 것이 이것의 특징인데요. 개굴개굴 하는 울음소리를 내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무당이것, 청이것, 참이것, 황소이것, 두꺼비, 맹꽁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 일본, 몽골 등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이것의 옛말은 머구리이고 한자로 와라고 하며 사투리로 개구락지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개구락지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3월 5일이 절기상 경칩인데요. 경칩에는 겨울잠을 자던 이것이 깨어난다고 하죠. 대표적인 양서류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개나리, 2번, 개구리, 3번. 아기 공룡 둘리, 이어리파크, 저리파크, 알 수 없는 달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최현지,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우물안 이것. 이것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황소 뒷걸음에 잡힌 이것. 이렇게 이것하고 관련된 속담도 많이 있죠. 경칩쯤에서 이것 울음소리를 서서 들으면 그의 일이 많아서 바쁘고요. 누워서 편하게 들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울음소리로 한 해의 풍년과 흉년을 점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도시여서 그런가요? 이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동포 여러분 계신 곳에는 경칩 즈음에서 이것이 나왔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도 행보구체 통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봄맞이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행복우체 통해 사연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 통해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특히 KBS 콩으로 정답을 보내실 때는 연락처 잊지 마시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봅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이 절기상 경칩입니다. 개우리는 혹시 만나셨을까요? 제가 만나러 시골에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도시에 사느라고 좀 못 만났습니다. 예. 예, 광주에도 봄이 완연하겠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늘 서울보다 먼저 봄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옵니다. 네. 아마 매화꽃도 피고 성질이 조금 급한 개나리는 어디선가 피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도 밖에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글신문 레닌 기치가 어떤 환경에서 창간이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레닌 기치 어떤 신문인지 간단히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레닌 기치는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된 이듬해 1938년 5월 15일에 고려인들의 유일한 모국어 신문으로 처음에는 레닌의 기치라고 이제 발행이 됐다가요. 네. 이게 이제 52년에 레닌 기치로 이제 줄어들었는데 아무튼 이건 레닌 기치지요. 레닌 기치란 뜻은 레닌의 기치, 레닌의 깃발이란 뜻이고요. 네. 당시에는 뭐 소비에트 그 가장 냉혹하고 탄압이 극심했던 절정에 이르렀던 그 스탈린 체제였기 때문에 당시에 당연히 이런 이름으로 출발을 했고, 그렇지만은 이 신문이 강제 이주의 압박을 딛고 창건됨으로 인해서 또 얼마 안 지나서 이 신문에 이제 문해페이지란을 개설을 해가지고 격주에 한 번 또는 일주에 한 번 또 그 외에도 수시로 물론 이제 중간에 끊기기도 했지만 이렇게 신문의 이 문해페이지를 발행함으로써 이제 숨어있는 또 기존의 작가들이 열정적으로 이 신문에 모국어 작품을 이렇게 투고하고 실림으로 인해서 네. 당시 이 고려인 대중에게도 이 모국어의 아름다움, 그리고 모국어를 이 문학 작품을 다시 읽음으로 인해서 잊지 않고 보존하고 결국 그래서 고려인으로 남게 이렇게 만든 가장 큰 역할, 그런 네. 역할을 했던 게 고려인들의 모국어 신문 레닌 기치입니다. 예.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려인들이 우리말을, 우리 글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레닌 기치가 창간이 됐는데, 이 레닌 기치 창간을 위해서 고려인 동포들이 정말 힘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 에피소드를 네. 참 에피소드도 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네. 그래도 이 창간 당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강제이주 이전에 발간된 이 선봉신문이 폐간되고 당시에 이 선봉신문의 부장급 지도자들은 농업부장 황동훈을 제외하고 모조리 체포돼서 그중에 대부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농업부장 황동훈만 용케도 탄압을 안 받고 강제이주 열차에 실려왔는데 네. 이분은 아마 체포된 동료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강제주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당시에 고려인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었죠. 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카자흐스탄 그슬로르다에서 먼저 이 우즈베키스탄을 찾아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도시를 찾아가서 거기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가서 저기를 하죠. 신문 발간에 대한 이 고려인들의 모국어 신문을 발간해달라는 허가를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저기가 없다. 상부의 지시가 없다기로 거절받고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까지
허가 없이 가서 또 이런 거 하다가 소련이 안전기관에 눈밖에 나서 체포돼가지고 이분은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이분 이듬해 또 처형이 됐죠. 네. 그래가지고 정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 고려인 그 신문 당세포위원장을 맡은 염사일이란 이분이 나중에 부주피를 역임했는데 네. 이분이 용기를 내서 나중에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카자흐인들은 당시에 이 적성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기차를 타고 다른 데를 다닐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이분이 카자흐스탄 크슬로르다에서 수도 알마티까지 이 1000km가 넘는 곳을 카자흐인으로 변복하고 카자흐인 옷을 입고 당시에 이 고려인들은 카자흐인하고 같은 동양민족이라 이렇게 아주 심하게 구분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카자흐인의 옷을 입고 말채찍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차를 타는 데 성공을 했고요. 또 그 당시에도 안전위원이 쫓아왔는데 용케 또 따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 가서도 숙박을 해야 되는데 숙박하면은 숙박계를 써야 되니까 또 신분이 탄로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 소련에는 이 도시 큰 대도시들에 이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자들을 위한 허름한 집이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이 노동자들을 좀 우대하면서 그런 숙박계를 허술하게 써도 됐고, 네. 그래서 거기에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변복하고 찾아가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이렇게 신문 발간에 대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돌아와서 그걸 가지고 박차를 가해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비록 군 단위의 구역 신문이지만 신문이 발간될 수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신문을 발간하려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금 마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이제 그 당시에 신문은 전부 다 공산당 기관지입니다. 국가기관지예요. 예. 그래서 소련의 계획경제고 또 소련 정부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라 그 부분은 그쪽에서 다 허가를 해줬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 신문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하고 이제 그걸로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 수를 늘려서 구독자들한테 구독료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 신문을 운영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 구독료를 받아서 이제 신문을 운영을 하게 됐는데 그 레닌 기치 처음에 주필을 맡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게 초대 주필은 서재욱이란 분이 맡았는데, 네. 이분은 연해주에서 이 레닌 기치나 이런 데서 그렇게 활동했던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은 예. 당시에 그 번역가로도 일을 좀 하셨고요, 연해주에서. 네. 이런저런 거 있어서 가장 무난한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38년부터 46년까지 한 8년간 이분은 레닌기치 주필을 맡았고요. 예. 이제 이분이 초대 서대육 주필 시대에 신문이 이렇게 가장 조심스럽게 이렇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나중에 그 이후로 이제 2대 주필로 이제 남해룡이 46년부터 64년까지 오랫동안 하면서 신문을 가장 이렇게 탄탄하게 안정되게 또 저변을 넓히고 네. 또 물론 그 초대 주필 서대욱 그 주필 때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당시 이제 남해룡이나 이런 분들이 신문사 직원으로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당국에 구역 신문으로서는 도저히 이 신문이 안 된다. 주 신문이나 국가 신문으로 이 지위를 높여주고 신문 발행 부수도 늘려달라고 끊임없이 당시에 그 정치 상황을 파악하면서 요구를 해가지고 신문이 지위 확대 그리고 지면 향상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초대 그 신문을 그 발행하면서 창간을 위해서 목숨을 잃었던 황동훈을 비롯해서 염사일 부주필 그리고 서대욱 그 초대 주필 그리고 이대 주필 남해룡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문 발간의 선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때 초기에 발행됐을 때는 월 15회로 이제 사면 타블로이드판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발행 부수도 이제 6,000부로는 규정이 됐는데 당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건 영목상의 6,000부고 실질적으로 2,000부도 발행이 안 됐던 데가 많았고요. 예. 또 월 15회인데 월 15회가 안 됐던 때도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부족했을 때는 신문 지면이 2면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당시에는 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안정되지 않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그랬었죠. 네. 당시에 그 활동한 기자는 몇 분이나 되셨을까요? 기자도 또 이것도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신문 기자가 18명으로 이렇게 출발은 됐는데 네. 이것도 사실은 명목상이고 18명, 이건 명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18명도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당시에 그 부서도 5개의 부서가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다. 선전부, 농업부 및 공업부, 문해부, 서한부, 편집국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형식상으로만 구분이 됐지 당시에는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10년, 20년 지나서야 명확히 이제 부서가 구분이 되고 부서의 직원들이 할 일이 정확히 세분이 되고 네.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 한글신문 레닌기치의 창간 준비 과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민기가 불러주는 내 나라 내 결에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